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무턱대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싶네요. 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연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이렇게 구경하다 짧은 영상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은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여성분이 답한 내용을 들으며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 시원히 뚫리는 것 같았죠. 결혼은 내게 쓸데없는 것이라 느꼈어요. 처음엔 내가 왜 결혼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생각했는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이 영상 속 여자의 말에 저는 매번 듣기만 하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영상 속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냐 하면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의 내용이 이 영상 속의 여자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결혼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말이죠. 사회에 나오고 나서 친했던 제 동창 중 한 명이 자신이 아는 지인이라며 소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연애나 다 똑같겠지만 남편도 처음 만난 제게 정말 깍듯이 대했죠. 저희 부부는 가치관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서로 마음도 잘 맞았기에 연애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 3년의 만남 끝에 저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과 저의 결혼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하면서 말이에요. 당신이랑 내가 결혼하면 정말 마음 잘 맞는 사이가 될 것 같지 않아?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다녔거든. 집에서 서로 돈 벌면서 자기네들은 용돈 한번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 당신 친구들 부부가 다 같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용돈을 타서 쓴대? 그렇다니까. 친구들 하는 짓이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서로 돈 잘 벌면서 사는데 왜 각자가 쓰고 싶은데 돈을 못 써? 아니면 그냥 나 이거 가지고 싶다 말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어찌나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참나, 당신은 안 그럴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당신도 나랑 결혼하고 나서 막 나보고 경제권이 어쩌고 하면서 말할 거 아니야. 당신은 어쩜 네 남편 될 사람을 그렇게 모르냐? 나 진짜 삐질 것 같거든. 당신이랑 나랑 서로 벌어오는 돈이 달에 얼만데, 아니 못해도 800은 거뜬히 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경제권이 어쩌고 타령을 하겠어. 당신은 남편 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 당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속셈이었던 건 아니겠지? 나 화날 것 같으니까 그쯤 해. 당신이랑 내가 버는 돈이 내 친구들 부부에 비하면 훨씬 많은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은 아직 창창한 나이야. 난 벌써부터 돈돈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당신 그 마음 절대 변하지 마라. 우리 결혼하기 전에 도장 쾅쾅 찍어 놓은 거야. 남편은 늘 제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인데 자기가 제게 무슨 터치를 하겠냐며 속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 말을 철통같이 믿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후회될 일이 생기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전 결혼하고 어느 부부와 다르지 않게 신혼을 만끽하면서 살았어요. 둘이서 버는 돈이 적지 않았으니 결혼 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조금씩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제 이런 능력 좋은 모습이 정말 좋다며 지금도 반하고 산다면서 우리 결혼해도 평생 잘 살아봅시다. 이런 말만 제게 잔뜩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경제권으로는 서로의 삶을 터치하면서 살지 말자며 아이가 태어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그런 약속을 했던 그였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더군요. 이때 전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신 회사에 이야기는 해봤어? 분명 당신이 육아휴직 쓰기 전에는 당신 자리 비워두겠다고 했다면서.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자리가 없다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 그래도 자리 마련해준다면서 만들어준 자리는 전에 하던 업무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래도 어떻게 꼭 참으면서 다녀봐. 당신 경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자리가 나면 옮겨주겠지. 그렇습니다. 남편과 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저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제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말만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직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에 언제부터 출근을 하면 되겠느냐 물었지만 회사 부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벌써 육아휴직 끝날 시간인가? 아, 이걸 어쩌지? 지금 자네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말이야. 아, 그러면 일단 내가 인사팀에 말해둘 테니 다른 부서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게. 아니, 부장님,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 육아휴직 전에는 제 자리 비워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자네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나. 육아휴직이 무슨 일주일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자네 자리를 어떻게 비워둬. 벌써 사랑구에서 쓰고 있지. 자네가 없으면 그 업무들을 다른 직원들이 다 덜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워둬? 내 자리를 비워두겠던 회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빈자리를 채웠고 전 회사에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 부장님에게 회사가 너무하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지만 회사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로 출근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가 제게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전 잘 다니던 직장을 아이를 낳고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경력 단절만큼은 피하겠다고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이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잘 됐단 마음도 있었죠. 육아휴직이라고 해봤자 아이가 충분히 자라기까지 사용할 수 없었으니 이 기회에 육아나 제대로 하면서 회사도 구하자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마냥 손 놓고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남편의 짐을 조금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하던 남편도 점점 말을 잃어갔죠. 그러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제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 요즘 이직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돼가? 마냥 그렇게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 살 건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네. 면접을 보러 가도 애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안색이 변하니 원. 그냥 당신이 그 100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에 목매서 더 일 구하기 힘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당분간은 내가 혼자서 돈 벌 테니까 그거 때려치우고 애나 돌보면서 빠르게 다른 회사 찾아보는 건 어때? 당신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도 보면서 이직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빨리 이직해서 빨리 안정적인 직장 나가고 싶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이 일 못 구한다고 논다고 구박이라도 했어? 아니면 뭐라고 하기를 했어? 게다가 내가 당신이 돈 안 벌어온다고 화를 내기라도 했니? 그냥 당신이 돈 벌겠다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잖아. 남편이 저를 신경 써서 말을 해준 것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고 결정한 아르바이트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이직 때문에 당시 제 마음은 거의 폭풍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걸 콕콕 쑤시는 남편의 모습은 제게 마냥 좋은 감정만 줄 순 없더군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말하자. 당신 정말 밖에 나가서 일 구하고 다니는 건 맞지? 저번에 왜 우리 집에 왔던 내 회사 동료, 그 친구 아내는 육아휴직하고도 잘만 일 구해서 다니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당신 진짜 웃긴다.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버는 이 100만 원이 없으면 우리 생활비를 당신이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 애도 있어서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등등 생활비도 늘어났잖아. 이걸 당신한테 어떻게 혼자 감당하라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나도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다니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남편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싸움 날 것 같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제 입에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최근 들어 항상 이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곤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이날은 제가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들었기에 아이와 밤을 지내면서 다음날 어떻게 남편에게 화해 메시지를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방법은 다음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두고 남편을 기다리자는 거였죠. 그러나 집에 들어온 남편의 분위기는 변함없이 냉랭했고 제가 준비한 식탁을 보고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밥만 먹더군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남편은 이내 말 한마디 없이 쓱 일어나더니 다시 안방으로 가서 무언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있는 건 바로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모아두는 통장이었어요. 전 갑자기 왜 통장을 들고 나오나 싶었지만 이 다음에 펼쳐진 남편의 행동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나도 일이 쉽게 안 구해져서 속상한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예민해졌었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열심히 다시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화 풀어, 응?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직스럽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제 들어가서 우리 생활 통장을 보고 나왔거든. 통장을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 우선 여기 이 부분 도대체 뭐야? 어? 뭐가? 우리 생활비 나가는 거 고쳐야 할 부분 있어? 편하게 말해봐. 이런 말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 전 주변에서도 똑소리 난다 할 정도로 살림꾼이었거든요. 원래 회사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성격도 매사 똑부러지게 계획을 세워둬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어서 생활비 통장 관리는 남편과 상의 후 제가 관리하고 있었죠. 여기 말이야, 여기. 당신 장모님한테 용돈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우리 살림 넉넉지도 않은 거 뻔히 알면서. 아니, 겨우 20만 원인데 뭐가 많다는 거야. 평소에도 늘 이 금액으로 보냈는데 뭐가 문젠데? 그건 당신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올 때 이야기지.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꼴랑 100만 원 버는 게 다잖아. 아,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 용돈에 괜히 10인데? 내가 직장 잃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젠 웃음니?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분명 당신이랑 나 결혼 초기에 여기 생활비 통장에 놓기로 정한 금액 분명히 있었지? 당신 직장 잃고 난 뒤로는 그 금액 전부 못 넣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직장 잃고 난 뒤로도 꾸준히 그 금액 채워놓고 있었다고. 그건 당연하지. 나도 내가 원해서 직장 잃은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왜 그걸로 10인데? 난 그래도 당신이 똑부러지게 잘 사니까 마음 놓고 우리 통장 맡겼더니 이게 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장모님한테 용돈 막 보내고 그러냐? 상황이 변했으면 나랑 상의돼야 했을 거 아니야. 남편 말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버는 돈이 줄었으니 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용돈도 줄여야 한다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쳐도 이 용돈만큼은 도저히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당신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리고 당신 분명 결혼 초기엔 나한테 이런 문제로 딴지 안 걸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데? 솔직하게 당신이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상황이나 되냐? 난 열심히 돈 벌어왔더니 자기 부모님 용돈 준다고 이렇게 큰 금액 덜컥 쓰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굽혀야지. 지금 내가 애 낳고 잘만 살다가 직장 잃으니까 당신이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정이라도 떨어져? 그래?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정 떨어진다는 소리 했어? 그냥 장모님한테 보내는 용돈이나 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 당신 지금 당신이 버는 돈에서 장모님한테 보내는 용돈이 가당키나 해? 그거 전부 내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진짜 어이없다. 누가 보면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용돈만 챙기고 있는 줄 알겠어. 당신 부모님 용돈도 똑같이 매달 챙겨드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건 본체만 채하고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돈 가지고만 그러는데? 그럴 거면 둘 다 줄여.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용돈을 줄이라면서 윽박을 지르는 남편의 요구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남편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지금 당신이랑 내가 버는 돈이 같아? 다르잖아. 당신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 됐고. 이제부터 장인 장모님한테 보내는 용돈 딱 5만 원만 해. 나도 더 이상은 양보 못해? 당신 그래도 5만 원은 너무하잖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5만 원만 보내라고? 그건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계산법이야? 내 머리에서 나온 계산법이다.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당신 벌써 직장 잃고 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낸 지가 벌써 반년이야. 그런데도 참아줬으면 내 의견에 좀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5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무슨 20살 먹은 애들이야? 이 나이 되는 사람 중 누가 부모님 용돈을 5만 원에 드려.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질 말았어야지. 당신 분명 저번 달에도 생활비 부족하다고 나한테 돈 더 받아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덜 벌고 있는 당신이 쓰는 돈을 더 줄여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건 당신이 거실에 그 무식하게 큰 TV 산다고 그런 거잖아. 내가 괜한 지출을 늘린 게 아니라 당신이 괜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버는 돈에 한해서 알아서 잘 쓰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해서 돈을 못 버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진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게 내 탓이라 이거야?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도 5만 원은 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높아야지. 끝까지 자기 생각만 아시겠다. 그냥 이번 기회에 이거 생활비 통장은 앞으로 내가 관리할게. 지금은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 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여기 연결된 카드도 당장 나한테 넘겨. 뭐? 아이 그럼 우리 식비나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 결제하라고? 당신이 대신 장을 봐오기라도 하게? 너 진짜 뻔뻔하구나.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장은 무슨 장? 그건 당신이 나한테 지출 계획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내가 줄 테니까 들어가서 당장 카드나 챙겨와. 이제 이건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제가 살면서 서럽다는 감정을 남편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이렇게 제 편이라는 사람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말이죠.
이쯤 되니 정말 속상하면서 너무 서러운 기분에 그날 거실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본체만체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잘 자고 나오더군요. 오히려 그런 제가 어이없다는 눈빛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날 이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수시로 떠올랐어요. 남편은 정말 다음 날부터 제게서 모든 경제권을 박탈해 가더군요. 심지어 제가 버는 돈은 모두 생활비 통장으로 넣으라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버는 돈조차도 제대로 만질 수 없이 남편의 말대로 전부 생활비 통장으로 넣었어요. 정말 제가 가족과 함께 사는 건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를 그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다음 달이 되어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체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했던 말대로 정말 정확하게 단돈 5만 원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더군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여주는데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정말 눈물로 나를 지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친정에 잠시 들를 수 있겠냐고 말이죠. 전 집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느니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친정에서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서 마주한 엄마의 안색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뭔가 집에 일이 생겼다는 걸 엄마도 자신이 받은 용돈으로 직감하셨던 거겠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왜 사위랑 싸우기라도 했어? 오랜만에 엄마의 걱정 어린 말을 들으니 저는 저도 모르게 이때까지의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부끄럽게도 엄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야 말았어요. 왜 그리 울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왜 그리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엄마한테 다 말해봐. 어? 엄마는 저를 달래면서도 왜 이리 서럽게 우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말하라며 저를 토닥이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날 남편과 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인생의 선배이자 나보다 훨씬 결혼 경력이 높은 엄마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 사위가 그랬단 말이지. 엄마 성격에는 이번 일은 사위가 잘못이 더 심한 것 같네. 아무리 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한 지 반년이나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네가 원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나 너무 억울한 거 있지? 왜 예전에 기억나요? 그이가 이직하겠다면서 집에서 한 1년 넘게 놀았던 적이 있었잖아. 그때 난 그래도 남편이니까 기다려주자 싶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버텼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엄마도 네 맘 알지. 사위도 너도 지금은 모든 게 처음이라 그런 거야. 사위도 너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뾰족하게 말하고 싶었겠어? 애 낳고 돌보겠다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고작 몇 달 그렇게 생활비 좀 달라고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마 사위도 그날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야. 지금도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여기서 푹 쉬다가 마음 추스르고 집에 가서 사위랑 잘 이야기해봐. 혹시라도 같이 사네 못 사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로 오고.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의 자식인가 봅니다. 이날 엄마의 말에 전 용기를 얻고 남편과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해 조율을 해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다시 충분한 대화를 해보자 마음먹게 되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은 친정에 머무르며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집엔 애도 없고 들어올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말이에요. 전 그저 남편이 오길 기다리면서 조용히 서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준다고 남편이랑 편하게 분위기 풀라고 해서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잘난 아들 둔 덕에 엄마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사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이라면 뭐든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특히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백화점에 따로 의류 브랜드 하나를 정해놓고 사는 단골 매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평소 주는 용돈이 마음에 안 든다며 올려달라고 전화 오기 일쑤였죠. 전 처음에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기에 얼른 나가서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제 호기심을 자아내기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죠. 아들이 이번에 보내준 용돈으로 여기 이거 다 사느라 아주 바빴지 뭐야. 이 엄마가 네 덕분에 어디 나가서 꿀리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고마워 아들. 아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혹시라도 더 부족하면 항상 나한테 말하고. 우리 여사님이 어디 나가서 기죽거나 그러면 나도 속상하니까. 아, 네가 매달 13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엄마는 늘 아들한테 감사해. 뭘, 내가 그만큼 버니까 엄만 그 정도 받아도 괜찮지. 아이, 그런데 걔는 아직도 자기 집에 용돈 20만 원씩 보내고 그러니? 걔는 무슨 염치도 없다니. 자기가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자기 집에 보내는 돈도 줄여야 합당하지. 아우, 진짜 걔가 엄마처럼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진짜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처음 만날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버는 여자네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아줌마 다 됐어. 으이그, 그러는 너도 아저씨야, 아저씨. 애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붙이고 살아봐야지. 몰라. 진짜 요즘은 얼굴 보기도 싫다니까. 이젠 정말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 에이댁, 그래도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걔가 집에서 애 안 보면 누가 집에서 애 보고 그러니?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아침상 차려주고 그런 여자가 세상에 많은 줄 알아? 요즘 애들 무섭다. 걔 같은 애 찾기 힘들어. 아, 맞아. 걔가 그런 점은 정말 좋다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아침이랑 집안일은 엄청 잘했지. 그래. 어떻게든 애가 좀 클 때까지는 살살 꼬드겨서 잘 살아봐. 아, 그 다음에는 뭐 네 말대로 헤어지든 말든 알아서 하고. 역시 그렇지. 아, 진짜 내가 애는 왜 낳겠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편하게 눈치도 안 보고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다녔을 텐데. 철없는 소리. 아이, 그래도 그것이 아들을 낳아줘서 참 다행이야. 안 그럼 또 고생해서 며느리 찾고 아들 낳을 때까지 또 계속 뭐라 해야 하고 그랬을 테니 말이야. 서재에서 조용히 듣고 있으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두 사람은 제 신발이 버젓이 현관에 있는 것도 눈치를 못 챘는지 아주 두 사람이서 제 이야기를 갈비 뜯듯이 시원하게 하고 있었죠. 전 이번에 두 사람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란 사람을 아주 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란 인간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밥 해주는 기계, 애 봐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선택했단 걸 말이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무슨 집안일하는 식모 혹은 아이나 낳고 키우는 보모처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말이죠. 우리 부모님에겐 5만 원만 허락하던 그 잘난 남편이란 놈이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용돈으로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마지막 시어머니의 말을 끝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다 똑바로 말해.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 5만 원도 족하다면서 너희 엄마한텐 지금 매달 130만 원이나 보내고 있었니? 그것도 나한테 일절 상의도 없이. 어머머, 얘 좀 봐라. 지금 어른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얘는 어디다 팔아먹었니? 누가 어른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래? 당신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 엿듣고 있었어? 하여 어쩜 사람이 왜 이렇게 음침해? 그래, 나 우리 엄마한테 매달 용돈 130만 원씩 보냈다. 아, 왜? 네가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래, 그럼 너 예전에 일 안 하고 놀던 그때도 130만 원씩 보내고 있었냐? 그것도 나 몰래? 아, 왜? 그렇다고 하면 뭐 돈 다시 돌려달라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때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1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겠어? 당신 그때 나 모르게 돈 뺏쓰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메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는 말이야? 안 되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당장 다시 내놔봐. 우리 서로 다시 알아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아, 네가 뭔데 내 통장을 달라 말라 말해. 능력이 없는 얘 편 내면 조용히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 것이지. 얌전하게 남편 말이나 듣고 살라고. 그게 싫으면 아예 나처럼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오든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애 좀 낳고 돌봤다고 직장에 못 돌아가냐? 네가 능력이 부족했던 탓 아니냐고. 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당신, 우리 분명 서로 경제권은 상관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적금은 서로 들고 살자 했었지? 그럼 일단 그거 보여줘봐. 얼른. 저희 부부는 말이죠. 서로의 경제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에 한 가지 더 서로 약속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이를 위한 적금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아끼고 돈을 모으자는 약속이었죠. 결혼 초에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가서 은행에서 적금을 들었어요. 같이 확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도 지금까지 당연히 잘 모으고 있겠거니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는 행색을 보니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 눈으로 남편의 적금이 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만약 적금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다면 앞으로 저희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니까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경제 상황을 함부로 파악하려고 들어? 넌 요즘 애들 사는 이야기 듣지도 않고 사나 보지?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의 개인 사정은 함부로 간섭하는 게 아니다. 알아들었으면 그쯤 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건 저랑 남편 둘만의 문제라고요. 이게 왜 너랑 내 아들 둘의 문제냐? 우리 아들은 우리 집안 장손이자 하나뿐인 내 외동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파악하네 마네 말해. 아무리 대를 이을 장손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경제권 문제는 어머님이 저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희 둘 사이 문제에서 빠져주시죠. 어머나, 얘 말하는 뽐새 좀 봐라. 아들,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너 여기 있다가는 저기 저 여운년한테 잡아먹히겠어. 당신 진짜 적당히 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떻게 내 경제 상황이 당신이랑 연결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일단 난 엄마 말대로 엄마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낼 테니까 당신은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좋다며 매달려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아이가 가지고 싶다면서 애정에도 없던 아이를 덜컥 가지게 한 것도 본인이면서
제가 자기 통장 한번 살펴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싶더군요. 전 당장이라도 제 통장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날 기점으로 남편이란 놈은 시댁에서 두세 달의 시간을 보내다 집에 들어왔고 전 그런 남편이란 놈을 도저히 제 가족이다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남편과의 이별을 확실시하고 남편이 시댁으로 간 사이 이전부터 준비하던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두 모자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보다는 내가 돈 더 많이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잘 되면 부자 되고 망하면 쪽박 차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망하지 않으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몰두했어요. 이것 하나밖에 나한테 없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말이죠. 제가 시작한 사업은 친한 언니가 제게 알려준 사업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무역회사였기에 제겐 언니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결정도 선뜻 빠르게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이런 제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붙잡고 노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열심히 사업 아이템들을 찾기에 바빴어요. 1분 1초가 아쉬웠죠. 그렇게 하루 이틀 제가 컴퓨터에만 빠져 살자 남편은 그런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곤 했어요. 전 속으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야, 넌 언제까지 그렇게 컴퓨터만 잡고 놀 건데? 그래서 이직 준비는 언제 하냐고.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아오던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뒀냐?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래? 아르바이트 잘하고 다니니까 신경 꺼. 당신은 그냥 당신 할 일이나 똑바로 잘하고 다니라고. 이미 이별을 결심한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는 것은 어불성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지친다는 듯이 시댁으로 도피를 가기 일쑤였죠.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은 작당 모의를 했는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서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을 벌이더군요. 예, 우리 애 피 말려 죽일 셈이니? 아이 어떻게 애가 아직도 직장을 안 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집에서 놀고 먹고 해? 당장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능력 없는 거 정말 티내고 다니냐?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내가 당신이랑 잘 지낸단 말도 못하고 다녀. 그리고 당신 우리 애 잘 키우고 있는 건 맞긴 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퍽이나 애를 잘 키우겠다.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지 않나요? 남편이란 놈은 자기 자식에게 일도 관심 없이 살았으면서 이럴 때만 자기 자식을 찾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큼의 생활비만 보태면서 살자 힘들어진 남편이 용돈을 줄이니 이런 식으로 제게 보복성으로 찾아와 화를 내고 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전 그런 둘을 어이없다는 듯이 한 번씩 쳐다보곤 방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성장해온 제 사업자 명함과 함께 이혼 소장도 그 둘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이혼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한번 보았고 명함에 박힌 제 이름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또다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뭔데? 당신 나 몰래 무슨 다단계라도 했어? 당신이 무슨 회사 사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게다가 이건 이혼 소장 아니냐? 너 우리 애 같은 남편이 어디 세상에 더 있는 줄 알아? 이 괘씸한 것이. 네, 어머님 참 잘 보셨네요. 거기 있는 서류 이혼 소장 맞고요. 당신 아들이랑은 오늘부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보여드린 명함은 제 사업자 명함이에요. 시작한 지 제법 돼서 이젠 매출도 좀 탄탄해져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남편 말처럼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그런 제 성공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이번 달 들어온 매출을 노트북을 켜서 눈앞에 확인해 주었죠. 두 사람은 수익을 보더니 뒤로 나자빠질 뻔하더군요. 10, 100, 이게 0이 도대체 몇 개야? 당신 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살았어? 이렇게 잘 벌고 있으면 당연히 당신이 생활비도 더 부담하고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생활비를 넣어? 그리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건 기억도 없으신가 보지? 남편은 제 말에 묵묵히 생각하는 척하더니 그제야 깨달은 듯이 보이더군요. 왜 남편이 예전부터 경제권을 자기가 가져가야겠다며 제가 가진 통장이며 카드며 다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사업과 동시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바삐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자기 엄마 품에서 오냐오냐 있었던 남편이란 놈은 알턱이 없었겠죠. 게다가 전 아이가 있으니 집을 오래 비울 순 없어서 어떻게든 컴퓨터로 먹고 살아보겠다며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접한 것이 예전 회사에서 배운 무역 기술과 콘텐츠 광고 기술이었죠. 전 이때 배운 기술들로 어느 정도는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었고 약 1, 2년 전부터는 꽤나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결코 순탄치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제 사업은 어느새 제법 많은 돈을 제게 안겨주고 있었죠. 회사를 다닐 때보다 배는 많은 월급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시어미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애랑 다시 잘해보자. 저 어린 것에게 부모가 헤어지는 아픔을 줄 수는 없잖니. 그래. 우리 애도 있는데 다시 잘 이야기해서 같이 살자. 지금까지 당신이랑 나 많이 대화도 해보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둘이서 다시 잘 살아보자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기 지긋지긋해서 당장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에 엄마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 해주었고 아빠 역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도 잠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제가 이 두 사람에게 당해왔던 것들이 너무 억울하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되 이 두 사람에게는 이혼을 재고한다는 식의 뻥을 치고 한 6개월에서 7개월을 같이 살면서 그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죠. 어머님, 지금 우리 애 안 돌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월급처럼 돈을 따박따박 가져가셨으면 일을 하셔야죠. 애가 말을 안 듣는 걸 어쩌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 달 용돈은 언제 넣을 거니? 다음 주에 동창들이랑 모임 있단 말이야. 그거요? 방금 계좌로 넣어드렸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5만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왜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5만 원 가지고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잘 지내고 계신걸요? 그러니 어머님도 당신 아들이 벌인 짓을 생각하면 5만 원도 많죠. 안 그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고 그대로 집을 나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도 똑같이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할 사람이란 걸 알기에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이죠.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보니까 우리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던데.
내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 안 넣었었나? 지금 당장 넣을게. 기다려봐. 아니, 그래도 당신 그만큼 돈 벌면 예전처럼 그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나가는 돈이 얼만데 고작 100만 원으로 퉁치려고 그래. 왜? 예전에는 내가 100만 원만 넣어도 당신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며? 그러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다 감당해야지.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은 돈 벌어오니까 좋은 거 먹어도 되고 저는 돈도 못 버니까 먹다 남은 걸 주곤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똑같이 복수를 했죠. 한 번은 최고급 소고기를 사서 집에서 굽고 있으니까 남편이 웬일이냐며 오랜만에 포식하겠다고 밥상머리에 음식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친정부모님 앞에만 비싼 소고기를 구워서 드리고 남편에게는 비계덩어리를 주며 당신은 먹을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때 또 한 소리 해줬죠. 너무하다고?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은 생각 안 나니? 전복 구워서 먹으면 전복 내장 던져주고 삼계탕 끓여서 먹으면 닭 모가지 하나 던져뒀던 사람이 누군데. 나 그 모진 세월들 서러워서 잊지를 못해.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장모님 장인어른, 저 안 그랬어요. 오해해요, 오해. 오해는 무슨. 그때 내 딸이 보내준 사진들 내가 다 봤네. 어디에 오해라는 소리가 그리 쉽게 나와?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는 내가 엄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끝까지 남 탓하는 거 진절머리 난다. 에휴, 다 처먹었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이쁘다고 여기 버젓이 앉아있어? 제가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싹싹 용서를 빌더군요.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끝낼 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했죠.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전 그런 둘에게 마지막 피날레처럼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당신들 어떻게 참고 지냈는지 내가 다 용할 정도라니까? 내가 이혼 안 할 거라는 그 말을 믿었어? 앞으로 둘이서 잘 살아보세요. 그 귀한 집 자식 알아서 잘 케어하시고요. 당신도 알아서 귀한 집 마님 잘 모시고 살고. 남편은 끝내 저와 이혼을 못하겠다며 법정에서 버텼지만 저는 남편의 통장 잔고와 그간 대화 녹음 및 문자 내용들, 사진들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증거에는 남편이 가정을 잘 보살필 의지가 없었으며 과거에 저에 대한 모욕의 말로 가득한 대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저한테 애를 맡겨두고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귀한 내 자식 저런 집에 놔두고 올 순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버는 돈에 비해서 이전 시모에게 많은 용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사고 싶은 물건들도 다 사야 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 후 그래도 아이 아빠인 전 남편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렸기에 아빠가 자신을 외면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으니 말이에요. 물론 이를 통해 아이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던 저도 아이에게 지금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빌미로 저를 만나게 된 전 남편은 항상 재결합을 외쳤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돈으로 무시당하고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보통 저처럼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으니 다들 노력하면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잘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